자, 그럼 이제 GS 3기, 오늘 이제 3기네요. 3기 첫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좀 힘드셨죠? 아무래도 이제 두 문제씩 풀다가 이제 세 문제 풀라니까 아무래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쉬는 시간도 20분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왜냐하면 바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멘붕인 상태에서 집중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보통 우리 시험 끝나고 보통 1교시 끝나고 한 30분 정도 쉬잖아요. 그걸 감안해서는 그냥 30분 쉬긴 좀 그러니까 이제 20분 정도 쉬고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 하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한 문제도 더 늘어나고 쓰는데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그렇게 좀 잡았고요. 오늘 뭐 GS 3기인데 사실 뭐 3기라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GS 2기에서 바로 넘어가는 이제 뭐 한 주도 쉬지 않고 바로 넘어간 3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죠. 저희 이제 수험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다 뭐 연기 때부터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작년부터 계속 2년째 들으신 분도 있는데 이제 저하고 오늘 빼고 6번 만나면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3기는 이제 실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강의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고 여러분들 시험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매주 실전으로 생각하시고 시험 보러 오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뭐 OT 정도 하자면 저희 지금 강의는 뭐 지금 강의 계획서는 다 없으시겠지만 사실 뭐 의미는 없어서 사실은 근데 저희 강의는 이제 7월 24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7번이고 오늘 빼면 이제 6번 이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주차별로 지금 시험은 다 75점씩으로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오늘 같이 시험을 볼 거고요.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범입니다. 오늘 풀어보신 것처럼 근기법과 노조법. 그러니까 노원, 노투가 다 이제 섞여서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정신이 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진도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3기는 저는 진도별로 안 하고 그냥 바로 실전이라 생각하고 바로 그냥 문제를 믹스해가지고 그냥 내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학원에서 물어보더라고요. 3기 때 이제 진도별로 또 하시냐.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학원 또 어려워가지고 좀 진도별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없다. 저는 무조건 고통과 충격과 이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없다. 무조건 스파르타로 간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풀어봤어요. 1기 때부터 시작하면은 사실 1기 때도 거의 한 130개 가까이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보고 그 다음에 2기, 지금 3기 하면은 아마 시험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한 200개 넘게 케이스를 풀어보고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판례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 그대로 케이스는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빼고서 제가 주로 많이 내다 보니까 한 200개 가까이 이제 시험으로 여러분들 케이스를 한번 접하게 될 텐데요. 200개 넘게 접하면은 뭐 그 중에 뭐 안 써본 쟁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3기 때도 아마 2기 때 나왔던 쟁점과 중복되는 쟁점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들 안 써봤던 쟁점들 위주로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이미 뭐 문제는 다 냈어요. 냈고 구석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왜냐하면 충격과 공포를 여러분들 몰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3기 때는 더 그래서 구석에서도 되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항상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력적인 문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 나와서 이제 3기 때 하시는 게 사실 좀 벅차신 분들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계속 저희도 사실 이제 뭐 선택 과목도 시험 보잖아요, 이따가.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2-3개씩 시험 보고 나면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본시험 되면 더 힘들어요, 사실은. 본시험 때는 더 극도의 긴장감으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은 기간 동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더위 드시지 마시고, 예, 더위 드시지 마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다 보니까 날씨가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굉장히 덥죠. 예, 그래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사실 빨리 더워지고 해야 여러분들도 시험 빨리 끝나고 또 여러분들 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판례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요. 오늘 판례는 이제 그 동국대학교 법대 이제 조성혜 교수님의 이제 판례 평석이 있어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조금 이슈가 되는 판례여서 제가 요거 판례 평석도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거의 한 번 정도 더 아니면 2번 이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기 동안에 아마 마지막까지 여러분들한테 판례 이제 평석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 정도 아니면 2개 정도. 작년보다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저희 공부량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렇게 판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샅샅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판례도 일단 다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가 되는 판례들도 지금 이제 중간중간 계속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판례를 이번에 올해는 굉장히 공부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판례는 일단은 그렇고요. 판례는 이따가 저희 이제 해설한 다음에 그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인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2번 문제도 보면은 이게 어디서 본 거 많이 본 듯한 이렇게 느낌은 드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신림도에서 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림도 시험 볼 때 다들 얘기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본 거 비슷한 거 있긴 하죠. 뭐 징계위원회 관련한 거 막 이런 것도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어디서 본 것 같지만은 사실관계는 다 엄연히 말하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조금 비슷한 것들 몇 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관계는 다 다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여러분들은 아마 제 예상에는 신림도도 그랬지만 아마 단체협약의 효력 크게 잡았을 거예요. 굉장히 단체협약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건드려주기 전에 일단 앞에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들이 좀 나와요. 보면은 단체협약이 이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그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파트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율노동법에 잠깐 보죠. 어디냐면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파트가 507페이지입니다. 율노동법. 네, 50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책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책은 케이스의 프로세스대로 책이 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쟁점이 나오면 변경의 허용 여부가 먼저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허용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첫 번째 쟁점의 사안에서는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단체협약, 두 번째 보면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한계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위 부범에 이제 한계가 있느냐, 아니면은 단체협약 본질적인 한계가 있느냐, 아니면은 근로자 권리 보호에 있는 한계가 있느냐, 즉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단체협약 효력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불이익 변경 여부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사안들 여기 한계 보시면은 4가지의 한계가 있죠. 그 한계 중에 해당되는 사항만 골라서 써주셔도 괜찮고 이걸 뭐 다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급표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4번에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효력상의 한계에서 소급표 부분을 이제 건드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이렇게 답안지를 쓸 때 그렇게 쓰시면은 조금 매끄러운 답안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여러분들 케이스 쓰실 때 쓰기 편하게끔 거기만 딱 띄어내서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의 쟁점에서도 평화무를 위반한 쟁행에 관련해서 한번 썼었잖아요. 그것도 먼저 이제 평화의 법적 근거를 언급을 해줘야 내재설의 입장에서 판례는 평화무 위반의 쟁행이 정당성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이제 이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그 뭐 일문들은 대부분 다 잘 쓰셔가지고 근데 일문에서 많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비공인 파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누락을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누락을 하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체협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평화무에 위반한 쟁행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제 잘 쓰셨어요. 대부분 잘 쓰셨는데 근데 이제 쟁점 못 잡으신 분들도 좀 간혹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거 쓰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이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다 답안지를 해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2007년도 12월 27일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 운송수익금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시행시기가 좀 중요한데요. 2010년도 7월 1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갑회사와 자, 을노동조합은 2010년도 7월 29일에 201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의 적용에 대해서 현재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협상이 끝날 때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한다. 이 유예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법에서는 그때 시행하라고 했는데
노사 간의 당사자의 합의로 인해서 그 시행 시기를 늦출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자, 단체 협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 협약을 계속 유효한다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어요. 이게 사실상은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불이익하게 그냥 변경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그 후 갑회사와 을 노동조합은 2012년도 10월 30일에 2012년도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시행 시기를 2010년도 7월 1일자로 소급하되, 자, 그러면 단체 협약의 소급 효력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임금 및 산학금 인상분을 2012년도 12월 1일부터 자, 적용하고, 자, 위 단체 협약의 소급 적용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되었음을 합의한다. 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자, 갑회사는 2012년도 10월 29일 퇴직한 병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반영된 평균임금 기초로 퇴직금의 산정을 지급받았어요. 자, 불이익해진 거죠. 그렇죠? 단체 협약 합의로 인해서 불이익해진 거죠. 자, 그래서 재직 중인 정에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자, 병은 갑회사의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따른 최저임금과 갑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이 그 임금 차익까지 포함한 평균임금의 기초를 재산정한 퇴직금과 갑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자, 정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0년도 11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따른 최저임금과 갑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이제 청구를 하였습니다. 자, 병과 자, 보면은 청구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단체 협약이 이제 불이익 변경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익 변경 여부가 이제 가능하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고, 만약에 불이익 변경이 허용이 가능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이익 변경 전에 퇴직한 근로자 병에게도 뭐죠? 그 효력이 미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해설집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제 3기 때부터는 굳이 뭐 케이스를 이제 쓰지는 않고 이제 가급적이면 필기 좀 줄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제 사안의 정리가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사안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일단은 먼저 단체 협약의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가 가능하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자, 그다음에 자,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체 협약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면 불이익 변경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 병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수가 있느냐, 소급효가 가능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불이익 변경 시점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채권을 노동조합이 임의로 이제 처분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단체 협약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설은 일단 긍정설과 부정설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근데 이제 판례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나오죠. 협약 자치의 원칙상. 그렇죠? 여기 이제 소위 동부고속 사건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협약 자치의 원칙상.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끝에 내려가시면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단체 협약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 협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그다음에 협약 체결 당시 사용자 측의 경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검토는 이제 긍정설의 입장으로 이제 가시는 게 좀 좋겠죠. 판례 입장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급효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임의로 처분 행위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럼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허용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용 범위에 관한 이제 이론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허용 기준을 일단은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봤던 것과 같이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이 가능하죠. 허용 기준은. 그래서 허용의 한계 부분을 보시면은 상위 규범과 강행 규범에 의한 한계. 당연히 단체협약이 불이익 변경하더라도 상위 규범이나 강행 법규를 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위 규범과 강행 법규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반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단체협약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협약 자치 원칙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수권이 없더라도
자,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한데 다만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자의 목적으로 벗어날 정도로 만약에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근로자 권리 보호의 한계입니다. 이것도 사안과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을 협약 자체 차원에서 인정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개별 조항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근로의 의무를 새롭게 창설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지위를 강제로 변동시킬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가 해당 그 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의 없이는 노동조합이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 보시면은 그리고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이미 발생하고 있는 요게 이제 바로 우리 사안하고 관련된 판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별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 협약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조금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이제 효력사항의 한계 부분이죠. 그렇죠? 자,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은 소급표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적으로는. 자, 그래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내용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래에 대해서만.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사안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냐부터 먼저 검토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 불이익 변경 자체는 이제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사안에서는 일단은 불이익 변경이 돼야지 일단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용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쟁점을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줄 끝에 그러나 근로자 병의 경우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한 이제 논점인데요.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갑회사를 퇴직을 하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약의 효력은 이미 근로자 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소급표가 인정이 돼 버리면은 아무래도 그 병의 권리가 아무래도 좀 불이익하게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재직 중인 근로자 정의 경우에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시행 시기 이후에는 벌써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정에게도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의 임금에 대해서 정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당연히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근로자 정에게 불이익한 그런 근로조건을 안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보시면 또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는 강행 규정이죠. 우리 아까 전에 그 불이익 변경의 한계 부분에서 강행 법규나 아니면 상위 규범에 의한 한계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저임금법은 이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임의로 강행 규정에 반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위법한 교섭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언급해 주시면은 좋은 답안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마 첫 번째 단락까지만 대부분 언급을 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 단락까지 하시면 좀 차별성 있는 답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언급해 주시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병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일단은 그 차액분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시는 것이 좀 타당하다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제 풀면서 조금 지문이 길어가지고 아마 좀 시간들이 좀 부족하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안 부족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그 시험 보는 스타일이 물론 이제 그 GS 얘기 마지막 때는 저희 이제 노무사 시험 스타일로 제가 이제 50점짜리 문제로 냈지만은 대부분의 시험을 낼 때는 제가 거의 5급 공채라든가 이제 변호사 시험 스타일로 좀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내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부족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50점짜리를 냈을 때 우리 노무사 시험 스타일로 내면은 지문 하나에 문제가 두 개가 딸려 있잖아요. 50점짜리는. 그러면 사실 지문 하나만 파악하면은 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좀 세이브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문을 각각 나눠버리면은 지문마다의 쟁점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고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런 스타일로 내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이들 부족하셨을 거라 보고요. 사실 그 1회차는 제가 좀 일부러 좀 문제를 좀 더 길게 낸 것도 좀 있어요. 아마 뒷문제도 그렇고
뭐 산문도 그렇고 문제가 조금 이제 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첫 번째 시험이라 이렇게 좀 길게 냈고요. 뭐 중간중간에 좀 짧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제가 낼 거니까 아마 저 25점짜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50점짜리 나오고 20점짜리 하나 나오잖아요. 25점짜리는 아마 이제 3문 정도의 반 정도 사실관계에 나올 겁니다. 그 정도 아마 나오고요. 이렇게까지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풀어보고 연습을 해보시면은 실제 시험에서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갑회사는 이제 비철금속 생산 및 제조 등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갑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 갑회사와 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35조에서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노사가에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 측 징계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 근로자 측 징계위원회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고 있지 않다. 이게 사실 첫 번째 힌트인데 아마 요 답안지가 여러분들의 결론이 아마 제각각으로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신림동에서도 요 답안지에 대해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막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답안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보시면은 또한 단체협약 제36조에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개최 7일 전에 징계 대상자에게 일시와 징계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 노동조합은 2020년 3월경에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지부주의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였는데 자 조직 형태 변경 이후에 갑회사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그 사실은 없습니다. 단체협약을.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니까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힌트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것도 힌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을 노동조합의 조합문 병은 갑회사의 여러 차례 주의에도 불구하고 자 무단결근 5회, 결근계 미제출, 지각조퇴 반복 등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어요. 자 이에 따라서 갑회사는 을 노동조합의 조합원 병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실 이 정도의 비행이면 사실 징계 해고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 5회, 결근계도 내지 않고 지각조퇴를 반복하고 굉장히 불성실한 근로태도인 거죠. 사실 뭐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 무단결근 3회 이상이면 징계해고 사유를 보통 규정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실무적으로도. 근데 무단결근 5회면은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굉장히. 자 이에 따라서 자 징계위원회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갑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4일 전에 일 노동조합의 조합원 병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와 사유 등을 통지하였어요. 자 이제 이거 보고서 아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구나, 통지가 위법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판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율 노동법 규정 한번 볼까요? 잠깐 어디 보시면 징계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징계 파트 어디냐면 절차 관련한 건데요. 239페이지 한번 볼까요? 239페이지. 239페이지 보시면 거기 방가로 3번이 있어요. 3번 보시면은 징계 절차상의 하자 치유의 여부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취업규칙의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 7일 동안 일단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우리 사안에서는. 근데 4일 만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개최 4일 전에 통보를 했어요. 일단은 위법한 거죠. 자 근데 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서도 일단은 4일 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4일 전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개최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처분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면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판례를 잘 보시면은 이 사안에서 이게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결론을 좀 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갑회사는 자, 을 노동조합이 추천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소속 간부의 징계위원회 추천을 무시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아까 힌트가 뭐가 있었었죠? 단체 협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죠. 기존의 단체 협약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단체 협약이 만약에 전국 금속 노동조합과 체결되어 있다라면
단체 기소의 당사자가 전국 금속 노동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별노조 간부는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위임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갑회사 자체적으로 선정한 근로자를 근로자측 징계위원회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어요. 그래서 을노동조합의 조합원 병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며 소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소명을 거부했다는 건 뭐죠? 진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냥 나 참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했으니까 그 진술 거부로 간주해가지고 사용자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징계위원회 개최해서 그냥 처분해야 되겠죠. 본인이 소명을 거부했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소명해도 마찬가지로 소명을 거부해도 어차피 이거는 본인이 소명에 대해서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한 거니까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이에 대해서 갑회사는 2020년 4월경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병을 징계 해고하였어요. 자, 소명을 거부했으니까 그냥 이제 절차대로 처리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갑회사의 징계 해고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자, 인정되는가라고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괄호를 제가 드린 이유는 또 요거 관련해서 또 징계 사유의 정당성 또 양조의 정 다 쓰실까봐 예, 이번에 좀 친절하게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쟁점되는 거는 뭐겠어요? 일단은 갑회사의 징계 처분에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쟁점된 부분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구성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처음에는 구성상의 하자. 구성상의 하자 관련해서 아까 갑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선정한 근로자원을 통해서 일단은 징계위원회 개최했으니까 이 구성상의 하자가 있느냐가 먼저 문제가 되고, 자, 두 번째, 아까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관련해서 그 시기에 하자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쟁점은 두 가지. 자, 그래서 우리 해설집 6페이지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논점의 정리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이와 관련해서 앞에 보시면 자, 먼저 갑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관련해서 단체협약 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구하고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제 요게 이제 쟁점이 되는 사안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살짝 언급해 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징계위원회 구성의 정당성 여부 관련해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사용자의 근로자 측 징계위원회 위촉 문제, 이제 첫 번째로 그게 문제가 되죠. 자, 보시면은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회 자격과 선임 절차에 관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임의로 근로자 측 징계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은 근로자 측의 징계위원회 선정 포기 및 거부 문제, 이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앞에는 원칙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사안인데요. 근로자 측의 징계권과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회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징계 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안에서는 아예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갖다가 선임을 해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떤 정당성을 갖추려고 노력은 좀 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구성상의 하자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한 건데,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는 징계 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 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해야 되고, 자,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tum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기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하죠. 그게 이제 원칙이고 아까 전 우리가 율노동법에서 봤었던 이제 그 내용인데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러나라고 나와 있죠. 징계위원회 개최 통고 시기를 지키지 않고 촉박하게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하였다면 하자는 치유된 거를 보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판례 입장인데, 여기에서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이 징계 대상자가 본인 스스로 소명을 거부한 거죠. 그렇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진술 포기로 간주해가지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최 통보 시기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안의 적용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갑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관련해서 첫 번째 보시면, 쟁점 보시면 중간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회 자격과 관련해서 일단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두 번째.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제로 조직세 변경하였는데 자, 조직세 변경 이후에 갑회사와 단체에서 통한 단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일단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단체 협약이 그대로 유효하고 자, 징계 절차 적용에 있어서 기존 단체 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그래서 산별노조 관련해서 이를 무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갑회사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갑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기에 하자 여부입니다. 하자 여부. 자, 하자 여부 잠깐 보면은 자, 첫 번째 단체협약 36조에 근거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7일 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위법하다 볼 수가 있는데 자, 갑회사의 통지가 을 노동조합 병이 소명할 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 촉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단은 뭐 7일 동안에 7일 전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4일 전에 통보한 거 가지고 사실 뭐 촉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만약 4시간 전에 통보했다든가 뭐 하루 전에 통보했으면 좀 촉박할 수 있는데 뭐 4일 전이라면 좀 사실 촉박하다 보기 좀 어렵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을 노동조합의 조합원 병은 징계위원회 참석으로 소명계를 스스로 포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진술계를 스스로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소명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위법하다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갑회사의 징계 절차의 정당성은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산문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쟁점이 엄청 많은 그런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여기에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냥 여기 문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을지부와 두 번째 주 밑에 두 번째 주 보시면 간부 그다음에 개별 조합원이 갑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느냐 이거를 제가 안 쓰고 위 사안의 쟁점에 대해서 논하시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쓰셔야 될 거예요. 한 75점짜리로 아마 답안지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이 될까봐 일단 마지막에는 제가 위법한 쟁행의 민사책임 부분을 우리가 이제 쟁행위 관련해서 위법한 쟁행위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사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가 좀 답안지를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 썼는데 이 문제를 보면은 사실 쟁점이 엄청 많아서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림동에서도 사실은 쟁점 막 4개 잡으신 분도 있고 물론 다 못 쓰셨죠. 예, 다 못 썼습니다. 결국엔 다 못 썼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지 못 쓰신 분도 많은데 어차피 케이스는 25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케이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만 쓰시면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자, 보시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갑회사는 섬유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갑회사는 섬유산별노조 산하에 을지부가 설립되어 있는데 갑회사와 을지부는 비정규직 처우, 그다음에 임금 공장 이전 계획, 자, 경영 생산에 관한 사항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갑회사는 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장 이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의견 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었어요. 자, 일단 임의적 교섭 사항이지만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노사 간에 일단은 교섭을 했나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을지부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독자적인 규약 및 조직체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여기서 이제 또 문제되는 게 이제 단체 교섭의 주체가 인정되느냐 이제 요것도 이제 슬쩍 이제 나와 주시겠죠. 자, 을 지부의 간부들은 교섭 타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비정규직 철폐에 관련한 주장을 하고 실제는 임금 10% 인상, 공장 이전 전면 중단을 요구하면서 파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동쟁의 조정 시간을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비정규직 철폐? 이거 뭐야? 정치 파업이야?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실험에서 어떻게 썼냐면 쟁점은 우리 목적의 쟁행이 목적 보시면은 복수 목적의 쟁행을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 쟁점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수 목적의 쟁점으로 표면적으로 이걸 제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근로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목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상급단체인 섬유산별노조의 과반수 찬반 투표 없이 을지부의 조합원만의 찬반 투표로 쟁행위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을지부의 간부들은 폭발 가능성이 있어서 회사가 정한 표준 행동 절차에 따라 정지해야 되는 자,
안전보호시설의 화학 원료 시설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지시하여 시설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어요. 안전보호시설에 관해서 쟁의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 근무하는 사람들에 관련해서. 근데 조합에서는 지금 어떻게 한 거죠? 파업에 참여하라고 지시해서 이것이 전면 중단이 된 거죠. 안전보호시설에. 그러면 이 쟁행의 효력은 아무래도 정당하다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에 따라서 갑회사는 화학 원료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손해에 대해서 을지부의 간부 및 을지부 소속 개별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전보호시설 관련한 어떤 위법한 쟁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을지부와 을지부 간부 및 그 다음에 을지부 소속 개별조합원은 갑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이희진님 여기 보시면 회사에 따른 표준 행동 절차에 따라 정지한 게 아니라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쟁점은 일단 마지막이겠죠.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보시면은 일단은 노동조합 간부와 그다음 조합원의 책임이 인정되느냐, 즉 민사책임이 인정되느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이것저것 다 건드려 주시면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기서 따져보면은 지금 첫 번째 뭐죠? 단체 교섭 대상에 관한 부분. 그렇죠. 대상에 관한. 근데 대상에 관한 건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교섭을 진행했잖아요. 둘이서. 교섭을 진행했으면 임의적 교섭을 받아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섭의 대상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 보시면은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실제로는 임금 이상 공장 이전 전면적으로 요구하면서 파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절차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서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안전보호시설을 위반한 쟁의를 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쟁의가 된 거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 쟁의가 위법하다, 절차적 위반으로 위법하다 이런 걸 논해줄 이유가 없겠죠. 전혀. 그래서 만약에 논해주신다고 한다면 앞에 그냥 안전보호시설을 위반한 쟁행의 효력을 언급해 주시는 건 괜찮죠. 굳이 여기서 다른 쟁점을 좀 쓰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래서 쟁의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사 책임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모범 답안 잠깐 보시면은 해설지 보시면은 저는 해설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써줬거든요, 사실은. 이제 문제 논점의 정리를 보시면은 자, 본사안에서 일단 갑회사는 이제 쟁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쟁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 여부는 쟁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서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을지부는 일단 쟁행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위반한 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책임이 있느냐 여부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점의 정리에서 살짝 써줬어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논점의 정리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별도로 여기 목차를 달고 물론 주된 쟁점은 아니니까 살짝만 써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안전보호시설 위반한 쟁의의 효력에서 써주시고 판례장 써주시고 그래서 위법하다. 그래서 위법하니까 이제 책임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책임 부분을 이제 언급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글이 논리적으로 조금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 보시면은 이제 9페이지입니다. 해설지 보시면은 자, 정당성 없는 쟁의가 이제 민사 책임 부분이죠. 여기서 사안은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갑회사가 민사 책임이 있느냐 각 주체별로 자, 보시면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시면은 일단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의 책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체협약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노동조합 간부도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노동조합 간부가 정당성 없는 쟁의를 기획주도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면 조합원들이 근로재건 거부를 적극적으로 권유 지시 명령하는 경우 일반 조합원과는 달리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을 하죠. 그래서 이 책임은 노동조합과 부진적 연대 책임을 보통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판례도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는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자,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조직하고 집단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불법 쟁의를 기획 지시 지도한
조합 간부의 개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죠. 판례는. 근데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일단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 인정되느냐. 우리 여기에서 쟁점이 나오죠. 문학 판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례 입장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단순 노무를 정지한 경우와 여기 사안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표준 행동 정찰을 만약에 위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책임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은 10페이지입니다. 조합원 개인의 책임 부분인데 문제 소재 보면은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죠. 그래서 학설은 긍정설과 이제 부정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판례 입장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일반 조합원이 불법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와 함께 공동 불법 행위를 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 노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근데 다만 근로자의 근로 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 등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 인과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 긍정설의 입장으로 쓰시면 좀 좋겠죠. 자, 책임의 귀속 부분 뭐 쓰셔도 되고요. 뭐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안의 적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위법한 쟁행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단체협약 즉 채무 불이행을 통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지금 이 사안에서 보시면 이제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노동조합 간부는 힌트가 여기 나와 있죠. 안전보호 시설 관련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지시를 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노동조합과 부진경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그래서 손해를 인정한다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개별 조합원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개별 조합원인데, 자, 보시면은 사안의 적용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한편 을지부 소속 개별 조합원의 경우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오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제외하더라도 갑회사 사업장의 안전보호 시설의 운영에 대한 표준 행동 절차의 불이행에서 오는 가중적인 피해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쓰시자면 이제 노동조합이나 또는 간부, 그다음에 개별 조합원 모두 민사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갑회사의 청구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자, 부터 풀어봤는데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험 볼 겁니다. 앞으로 6번 동안은. 그래서 이런 시험 보니까 여러분들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뭐 중간중간에 시험 스타일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 스타일이라는 게 뭐 작년에 나온 스타일로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문제 유형을 계속 바꿔서 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적응하는데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판례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판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판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국대학교 법대 이제 조성혜 교수님의 이제 판례 평성에 있는 건데요. 이제 항공사 사건입니다. 항공사 사건인데 글로리아 항공이라고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아마 있나 봐요. 예, 근데 자, 보시면은 자, 별도 합의 없는 근로계약상의 계약 기간, 즉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여부가 문제됐던 사안입니다. 어떤 조항이냐면 가항을 잠깐 사실관계 가항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이죠. 가항에. 자, 가항에 보시면은 앞쪽에 보면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이 조항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 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한다. 보통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죠. 기간제 계약을. 그래서 보통 이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보통 1년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이렇게 체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사실관계 뭐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가항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에서 피고의 취업규칙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년은 이제 만 60세였는데 지금 이 채용되신 분의 나이는 만 62세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 정년을 도과해서 채용되는 경우는 법률 용어는 아닌데요. 실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촉탁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촉탁직 근로자라고 얘기하는데, 촉탁직 근로자의 정의가 뭐냐면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정년을 도과해서 채용된 근로계약 기간 1년 단위로 채용되는 자를 갖다가 보통 촉탁직 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간제법 적용 안 받죠. 왜 안 받죠? 만 55세 이상자는 우리 기간제법 적용 예외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안 돼요. 그래서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근로기간이 연장됩니다. 1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연장이 많이 되고요. 보통 어떤 업종에서 많이 하냐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버스 회사 같은 데라든가 택시 회사 같은 데는 보통 촉탁직으로 많이 채용을 합니다. 요즘 이제 택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사님들 연령이 좀 많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촉탁직으로 해서 회사들이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1년 단위. 이제 기간제법에 적용도 안 받고 하니까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일단 채용을 하는데, 자. 보시면 이 조항,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건데, 이게 1심하고 2심의 판단,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동일하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1심과 요약을 하자면 1심과 2심은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대법원은 뭐냐면 굉장히 딱딱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 문헌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근로계약은 그때 민사소송에서 무슨 문서라고 그랬죠? 처분문서라고 그랬죠. 처분문서는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일단 문헌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면은 판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시사항 전에 제 주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나와 있죠.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면 문헌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자, 판시사항을 잠깐 볼게요. 판시사항을 보면은, 자, 처분 문서상의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참 별도의 합의라는 게 참 되게 애매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이 연장된다. 이 별도의 합의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헌 그대로, 왜냐하면 이게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면은 이 법률 관계, 당사자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연장될 수도 있고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문헌의 의미를 갖다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처분 문서상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히 문헌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부터 밑줄 보겠습니다.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그다음에 당사자가 계약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다음에 거래 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찰을 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특히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사안의 적용을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 콤마 다음에 이 사건 조항이 아까 그 조항이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는. 자,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년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지금 이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2018년도 4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 명확을 한 거죠. 그렇죠? 문헌 그대로 하면 명확한데,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 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원고가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와 달리 거기 있죠.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대상 판결의 의의가 나오는데 조성혜 교수님은 조금 이제 좀 아쉽다는 이제 내용을 좀 쓰셨어요. 아무래도 조금 문헌의 내용을 조금 1심과 2심처럼 조금 넓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판단을 못한 것이 대법원 판결이 좀 아쉽다라는 내용으로 좀 쓰셨는데 한번 보죠. 자,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심과 2심은 이 사건 계약 조항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무기계약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촉탁시 계약의 목적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 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 문헌의 객관적 의미에 반한다는 점에서 문헌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대법원이 너무 이제 문헌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조금 딱딱하게 엄하게 좀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은 조성 교수님의 아쉬운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이제 나오죠. 근로계약서 문헌에만 충실하게 해석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그러니까 정년을 도구한 원고를 계약 상대방으로 한 촉탁시 계약의 목적을 간과한 판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기간제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촉탁직이지 않냐. 촉탁직. 이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냐. 촉탁직 근로계약의 어떤 취지를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좀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조성희 교수님의 이제 주장이신데요. 자, 아무튼 요 판례도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 사실 이제 제가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성희 교수님의 이제 판례 평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평석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거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좀 아마 여러분들 더 나가지 않을까. 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일단은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